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 자리를 비웠는데요. 더 길게 느껴진 것이 돌아오니까 달이 바뀌었습니다. 4월의 첫 월요일이고요. 저는 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소중한가. 고 노회찬 의원이 이야기한 6411번 버스에 이름 없는 시민들, 바로 우리 자신이고 이웃들이죠. 저는 162병동에서 일상의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투병하는 환자들, 또 이들을 24시간 헌신적으로 돌보는 천사 같은 의료진. 자, 매 순간이 일상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구나. 먹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 일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출근을 하고 학교로 가고 또 집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완연한 봄 4월, 이 안보 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구 권력 교체 과도기에 정치권이 잘해줘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는 주간 이슈 먼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특집 20분 인터뷰. BTS와 그래미 시상식의 악연,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낭보를 기대했는데 비보가 들어왔죠. 이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를 모셔서 심층적으로 왜 이런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선거가 있다면 라디오에는 청취율 조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책임지는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선정되신 분께는 1+1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리죠.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뭐 지난주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저는 조금 이게 섭섭한 티가 날 줄 알았는데 적당히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조절이 안 돼. 그만 그게 조절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방송했었습니다. 사실. 네네네. 청취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일단 오늘 이제 네. 그래미 그 심사위원들 규탄하고 시작합니다. 네네, 규탄하시죠. 규탄, 진짜 네. 뭡니까? 이게 사실 이제 버터로 후보에 오른 건데 네네. 지난해에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만 10주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좀 BTS 입장에서는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했던 예. 건데 이렇게 또 외면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네. 결국 또 이제 미국 주류 음악 중심의 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로 벗어났는데 네. 미국은 아직도 팝송은 우리 서구 문화다 이렇게 그렇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박 기자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글쎄요. 저 이제 발음을 버러 말고 버터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버터? 계속 기자 버러 이렇게 했었는데 네. 좀 화가 나고요. 이 유리천장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계속해서. 그 버터는 또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BTS를 사랑하는 만큼 기회는 더 다가올 것이다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김영대 평론가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아주 심층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주말에 윤석열 당선자가 드디어 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이 총리 후보자 함께 이 회견장에 서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 총리 후보자를 지명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그동안 계속해서 이 하마평에 올랐던 한덕수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언론에서 놀라거나 이변은 기자들이 아니었죠? 깜짝 놀라서 막 타전을 막 빨리 하거나 이런 건 네네네. 아니었고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요. 사실 윤 당선인의 부족함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분야의 전문성 이게 좀 중요하게 보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안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뭐 경제 안보 뭐 두 개 수레바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주미대사도 역임했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또 경제협력개발국 OECD 대사 등을 지내면서 외교 통상 분야의 잔뼈도 국수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저희가 뭐 통합형 총리냐, 뭐 무슨형 총리냐, 하마평 하면서 뭐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하고 네네. 박주선 위원장 얘기도 하고 여러 인사들 얘기했었는데 초반부터 한덕수 후보자를 점찍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뭐 샌드위치 회동을 통해서 3시간 동안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낙점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안보적 그런 경력, 경험 여기가 더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그런 후보자가 되겠느냐. 네.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한덕수 전 총리는 고향이 전북 전주라서 네네. 이런 고향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평평인사. 네, 민주당에서 그리고 함부로 좀 반대할 수가 없는 그런 인사 아니냐.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지막 이 총리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뭐 경제부총리도 했으니까 네. 여러 면에서 민주당에서 무턱대고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다라는 자, 생각합니다. 임 작가님 보시기에 아까 잠깐 이제 운만 띄워주셨는데 박 기자님이 그럼 과연 무슨 형 총리의 타입입니까? 맞습니다. 박 기자님께서는 이제 통합정 총리니 무슨 총리니 뭐 네네네. 이제 무슨 형의 총리라는 얘기들 사실 항상 붙이는데 이번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평을 하자면 인사청문회형 총리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대체적인 분석이 일단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고심을 여러 측면으로 했지만 두 개 축, 그러니까 네. 이제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총괄을 해서 네. 초대 총리로서 이제 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된 요소라는 거는 언론에서도 대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물론 다른 한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 왜냐하면 이제 일단 당선자 본인 자체가 이제 뭐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정 운영 경험이 많은 한덕수 총리를 이제 앉혀서 전반적으로 국정에 있어서 안정감을 기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 정도가 보입니다. 근데 보완 이제 카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가장 좀 문제 삼는 것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게 이 인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고 첫 번째 총리라면 그게 이제 좀 드러나야 될 텐데 네네네. 한덕수라는 캐릭터를 가져왔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인다. 너무 무난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부에서 여러 자리를 거쳤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예. 모든 정부를 거의 다 거쳐간 박근혜 정부까지도 뭐 넓게 보면 무역협회장을 지낸 것까지 하면 넓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는 이전 정부에서 4개 정부를 거친 셈이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인의 어떤 뚜렷한 색깔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성공한 관료형에 조금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또 고령입니다. 만 나이로 지금 73세인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부터도 좀 젊은 청와대, 젊은 내각, 뭐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이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부에 이제 반영을 해보겠다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었는데 첫 카드가 73세 고령에 그것도 15년 전에 이미 총리를 지냈던 후보자를 다시 이제 불러오는 거라면 언론 입장에서 이제 과연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짚어야 될지 그래요. 뭐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자, 한덕수 이 총리 지명자는 이 관록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그 인터뷰 뭐 지상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딱 머리에 떠오른 게 과거에 고건준 총리가 쓴 스타일이구나. 어떤 정권이든지 좀 국민을 안심시켜야 될 때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딱 총리에 앉히면 그래도 조금 이제 상황이 수습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경제부총리, 총리, 심지어는 초대 통상교섭본부장. 그런데 이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요. 박 기자님 뭐 거리가 있습니까? 사실 2007년도 그때 이제 총리가 될 때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했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생각해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15년 전인데. 그렇습니다. 그때도 박 기자님은 기자였어요? 그렇죠. 관록 있는 뭐 기자네. 거의 뭐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크게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의 한덕수 후보자 지명 이유
그 전략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네. 민주당이 쉽게 반대하지 못하고 또 전북 전주 출신이고 또 전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반대를 하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때 아니 여당 민주당에서 그렇게 옹호했었는데 지금 와서 비판한 거 무슨 논리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TF 구성해가지고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고요. 내각 그러니까 장관 인사청문회 잘 준비하겠다. 네. 송곳 검증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출근을 해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는데 오늘 출근하는데 기자가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론스타와의 관계. 그렇죠. 팩트 체크 됩니까?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론스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사적으로 이 사안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네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제기한 의혹입니다. 네. 론스타의 이제 국내 법률 대리인이 그 당시 이제 김앤장이었는데 김앤장에서 고문을 지내던 시절에 네네. 혹시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을 받는 데 있어 매수하는 데 있어서 먹튀의 대명사죠. 어떤 역할을 네. 한 거 아니냐. 그 당시 고문을 지냈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개입한 적이 없다. 네. 이제 공직에 있던 시절에 사안을 다룬 적은 있지만 김앤장이 고문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사안을 다룬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론스타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공직을 오래 지내는 동안에 잠깐씩 그만둘 때마다 김앤장의 몸을 담았었던 그 전력이 있어요. 네네네. 일단 DJ 정부를 마치고 나서 김앤장이 고문으로 갔다가 노무현 정부 때 다시 이제 공직에 복귀했다가 노무현 정부 끝나고 다시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주민대사로 이제 MB 정부 때 복귀했다. 이런 식으로 공직과 이 김앤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네네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김앤장 고문으로서의 활동이 주력인지 혹은 이제 고위공직자로서의 활동이 주력인지 이 부분을 스펙은 계속 쌓이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이 몸값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뭐 정의당이라든지 한 민주당에서 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첫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까지 목표로 너무 세게 이 반대 여론을 불붙일 경우에는 발목 잡는다는 이제 혐의가 이제 붙을 수가 있는데 한덕수 후보자를 이제 무난하게 통과시켜주고 차라리 장관 후보자들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중 전략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 총리 후보자는 이게 뭐 과도하게 무난한 인사든 경륜을 중시한 이제 발탁이든 어쨌든 그 지켜볼 문제이고 이제 총리 지명자가 나왔으면 그다음에 이제 내각을 짜는데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경제부총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는 여러 명이 물망이 올랐었는데 어제 이 한 지명자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은 고사했습니다. 배제됐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누가 유력합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이 제일 좀 유력해 보여요. 지금 이 인수위에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독수 이 총리 후보자와 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인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기획재정위에서도 활동을 해왔었고 예결 특위에도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전문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일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도 한 2배수로 지금 후보가 올라와 있는데 네네.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 그리고 외교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조태영 의원이 2배수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관 인사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미래 비전과 앞으로 이 정책 과정에서 어떤 이 청사진이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보면 인사청문회 좀 잘 통과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의원 출신이나 관료가 하마평에 오르면서 이게 뭔가 큰 논란 없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거기에 좀 방점이 맞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좀 내각 인선을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 국정 운영 방향을 지나치게 예각으로 예리하게 잡기보다는 일단은
이 승선의 목적을 두는. 네네. 그래서 이제 배를 띄우는 데 있어서 이제 목적을 출항을 해야 두는.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중심을 두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추경호 의원도 이제 오랜 경제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이번 뭐 추경 편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퀴를 쥐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는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보수적인 스탠스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한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후보자 지명 일성 중에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다. 4대 국정 기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던 만큼 아마도 서로 이제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추경호 의원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재정 건전성의 수호자는 현 홍남기 부총리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네. 되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50조 이걸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하겠다고 손실보상. 했는데 뭐 당장 이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은 그만큼 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충돌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한번 짚어보죠. 어쨌든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 19일 만에 뭐 역대 가장 늦게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회동을 했죠. 만찬 네. 회동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집무실 예비비, 그 집무실 용산으로 이전하는 또는 이제 지금 통이동을 계속 쓰는 그 사이에는 예비비 실무 협의가 마무리 단계다. 어느 정도로 윤곽이 드러났나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31일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해가지고 다 이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예비비 통과만 앞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예비비 승인은 국무회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국무회의가 잡혀 있거든요. 내일 안건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안건으로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 예비비를 꼼꼼히 봤을 때 살펴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토해 봤을 때 뭐 이 4월에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아니면 안보 상황에 있어서 영향을 안 주는 쪽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496억이라고 윤당선인 쪽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욕을 했었는데 다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많이 반영돼도 300억 정도. 그러니까 합참 관련된 이 비용은 좀 빠지지 않겠냐.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비용은 좀 빠지고 나서 처리되지 않겠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은혜 이제 당선인 대변인의 입장만 해도 한 1,200억 원 정도 된다. 추가됐던 얘기니까. 우선은 이제 496억이라고 윤 당선인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한 300억에서 350억 정도가 선집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의 이제 맥락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김은혜 대변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이제 올라가서 처리되는 거냐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아직 결정된 거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청와대 내부에서는 혹은 정부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봐서 여차하면 내일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지금 두고 있는 거라 조금 더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다가 지금 어쨌든 뭐 5월 10일 집무를 용산 신청사에서 시작할 수 없게 된 건 지금 물리적 시간 때문에 안 되니까. 문제는 이제 한 달, 두 달이 걸리든 이전하는 과정 동안에 취임을 하고 나서 통이동을 쓴다는 거잖아요. 그럼 통이동에도 일부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감안이 돼서 합산이 됐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야, 드디어 영부인 예정자죠. 김건희 여사. 이 공개 활동 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네, 지금 김건희 여사 측 인사들이 언론에다 한 얘기를 보면은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공개 활동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언제부터 공개 활동한다. 뭐 어디서 한다. 이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김건희 여사의 이 공개활동 개시보다는 이 사적으로 찍힌 사진이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동 자택 앞에서 이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 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후드티를 입고 그다음에 청치마 차림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이런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은 언론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상황이면 공개 활동도 임박한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집 밖으로 나왔다가 우연히 찍힌 겁니까? 하나의 좀 이미지 행보입니까? 뭐 이제 실제 사정은 어떤지는 뭐 물어봐야 알 수 있을 텐데 사진의 이제 구도라든지 이제 맥락을 봤을 때는 우연히 찍힌 사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친숙한 관계일 걸로 예상이 되는 뭐 옆에 경찰분이 찍어준 구도는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공식 행보 이전에 어쨌든 일종의 이제 팀이 만들어져서 네. 그 전에도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대형 교회를 방문했을 때나 네. 이런 때도 사진을 따로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걸로 이제 보이기는 했었는데 그 비슷하게 일종의 이제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지금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네. 정황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대선 시절에도 뭐 네이버 프로필에 이제 올리기 위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맞습니다. 뭐 이랬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5월 10일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네. 그 뒤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종의 뭐 비서 집단 같은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뭐 공개든 비공개든 관련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언론 노출을 이제 준비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자, 윤 당선인 뭐 공약으로 강조한 것이 민정수석실 폐지 등 청와대 축소인데 그중에 사실은 또 제2부속실을 네. 없애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아마 사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사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자, 뭐 하지만 또 등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타이밍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이게 관심인데 뭐 본인이 이제 또 이제 이야기한 바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주로 사회적인 봉사를 네.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자, 12시 42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오죠.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남이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지장을 받아 밀리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방면 서울시 구간에서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6km 구간 안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도 반포에서 서초, 동탄에서 오산 쪽으로 교통량이 많고요. 또 평소와 다르게 교통량이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광주 원주간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 초월 터널을 앞두고서 새롭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논산간고속도로 논산 쪽으로는 남풍세부터 차량터널 통과하는데 6km 구간 안에서 가다서길 반복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대선 끝난 지 얼마 됐다고 또 선거 시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오늘만 해도 제가 문자 메시지를 몇 개 받았어요. 다 여야 정치인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안면 없는 분들이에요. 네. 또 어떻게 알고 제가 사는 지역도 아니에요. 먼데 어디 뭐 시장 출마합니다. 지사 출마합니다. 막 이런 뭐 선언 뭐 발표 나오는데 자, 선거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5월 12일을 기점으로 여야가 공수교대를 하고 그러면 또 바로 이제 6일 지방선거전으로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미 시작은 됐죠. 네. 지금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출사표를 던졌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친명 대 비명 이건 친 이재명 대 비이재명이라는 얘기겠죠. 네.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말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송 전 대표가 지난 1일 서울시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송파로 갔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서울시장 출마의 뜻을 밝히니까 사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난 1일 송 대표의 출마 선언 전에 모여서 한 2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모여가지고 안 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모으기도 했고 반면에 이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아니 이번에 독배를 마신 거다. 이 어려운 선거에 오세훈 시장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인사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건데 왜 그렇게 비판하고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런 싸움이 내부 싸움이 언제까지 갈지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는 좋지 않아 보이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가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결국 당의 여러 카드를 무산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 지도부가 외부인을 구해오나 안 구해오나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전직 대표가 나오는데 누가 오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송영길 대표가 나오겠다는 판에 한참 후배와 무슨 경선하겠냐. 이낙연 카드도 무산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친 이재명, 비 이재명의 파열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다가 이거는 독특하다 한 게 서울 지역의 네.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가 반대 기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소영길 전 대표가 나와서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구청장 선거랑 시의회 그다음에 구의회 선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광역도 있지만 기초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민심뿐만이 아니라 생각뿐만이 아니라 밑에 밑바닥에서 소영길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소영길 전 대표는 아니 내가 추대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경선해서 정정당당히 붙어보자. 판단을 받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호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절친인데 절친이죠. 우상호 의원은 반대 이제 입장에 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애초에 먼저 지금 출마 의사를 좀 고심했던 박주민 의원 출마하나요? 박주민 의원이 일단 이제 출마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 나온 지는 뭐 한 달이 지금 넘었고요. 그쯤 된 것 같아요. 조만간 이제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조만간 마무리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막바지 고민 중이다. 이제 이렇게 밝힌 상태고 역시 마찬가지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출론에 대해서 서울 지역 의원들이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복귀하겠다라는 얘기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친명대 뭐 비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이 우상호 의원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같은 대학 동창 출신이고 40년 지기인데 이게 단순히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명이라고 분류하기도 좀 어렵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김민석 의원처럼 86의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지난 대선 때 86 용태론을 주창을 하면서 국회의원에 더 이상 이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면 그 뒤에 이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시 복귀를 해버리면 번복이 됐다. 그럼 내세웠던 명분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게 좀 복잡한 게 그래서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 같으면 대체로는 2020년 총선 시기에 대체로 이제 친문 성향으로 분류되던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 이재명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고 굳이 따지자면 그 당시에 이제 양 진영 사이, 양 계파 사이의 대결에서 한 번 이제 진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둘러싸고도 밀리면 안 된다는 정서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8월에 이제 전당대회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의 어떤 계파적인 갈등과 동시에 이 명분을 둘러싼 그 내부의 고민들 이게 지금 서울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다 모이고 있다. 갈등의 양상이 좀 복잡하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가 뭐 작용 반작용의 과정이긴 한데 저는 한 가지가 궁금합니다. 국민을 위한 결정이냐? 뭐 출마든 불출마든 혹은 경선이든 뭐 전략공천이든 과연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인물이 최고라는 건지 왜냐하면 심판은 이제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자, 이번에는 조만간 여당이 될 야당 국민의힘으로 가보면 이게 보수의 심장부가 역시 대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다만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뭐 살아 있을지, 뭐 그게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를 이번 대구시장 선거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또 대구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한 5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켜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지 않더라도 물론 그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뭔가 선거 유세를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파장이 커질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직접 나설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후원회장 맡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심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파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경쟁자가 여럿이 있잖아요, 지금. 경쟁자가 쟁쟁합니다. 네. 또 홍준표 의원이 의원. 일찌감치 하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그렇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가 윤석열 당선이 깐부다. 얘기하고 있어요. 권영진 현 시장은 삼선 도전 포기했고. 네. 이렇게 되면서 참 이게 재미있어진 구도가 뭐냐면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경쟁자였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깐부라고 주장하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나와 있고 네. 또 이 박심희 뒤에 그렇죠. 있는 유영하 변호사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 여러 수도권이 중심을 잡고 관심을 받고 있지만 대구시장 선거가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일화를 제안한다면 거절은 하지 않겠다. 네. 어떤 속뜻이 담겨 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안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일단 통 크게 답을 그렇습니다. 해놓고 김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워낙에 오래 대구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왔었기 때문에 단숨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그렇고 그리고 박정호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좀 이게 세 갈래로 좀 갈라지고 있는 셈인데 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대구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준비하는 거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조 친박 출신의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여러 요직을 거쳤었는데 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기울어진 그런 인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조 친박을 이제 자임하긴 하지만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다른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측면의 얘기인 건데 그러네요. 이제는 좀 멀어진 관계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박심을 두고서는 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더 이제 좀 더 가깝다. 그래서 박심과 윤심과 홍심이 서로 각자 경쟁해서 최종적으로 누구의 승리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대구시장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박심, 거죠. 윤심, 홍심. 야, 이게 대구가 또 치열해지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자, 경찰이 그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오늘 속보로 나왔죠. 이게 오후에 이제 뉴스가 쏟아질 테니까 이거 내일 좀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또 과거 친박이네요. 이정현 전 의원. 호남에서 당선된 유일한 보수정당 의원이기도 한데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다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보죠.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0372님 역시 최영일 씨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요. 힘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자, 3607님 청취율 조사 저한테 전화 오면 성실히 답해드릴 수 있어요. 최영일 시사본부 찐팬입니다. 제발 전화가 3607님에게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7901님의 디저트송입니다. 디저트송으로 BTS의 피땀 눈물 신청합니다. 수상은 다음으로 미뤄졌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자, BTS의 피땀 눈물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눈물도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 이건 나를 벌받게 할 줄. Peaches and cream, sweeter than sweet. Chocolate cheeks and chocolate wings. But 너의 날개는 악마의 걸. 너의 그 sweet 앞엔 비려비려. Kiss me,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더 이상 아플 수도 없게. Baby,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못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원내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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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money money
들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나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Keep me on the whip 수만의 빛 너라는 감옥에 중독되게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note 알면서도 삼켜버린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로이 다듬은 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이 말은 여러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조성한 협업 공간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것을 코워킹 스페이스 대신에 공유 업무 공간으로 다듬었습니다. 또 현장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즉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세이프티 콜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업 중지 요청이라는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소비나 지출 등의 경제 활동을 미코노미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를 뜻하는 영어 단어 미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가 합해져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것은 자기 중심 소비로 고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대신해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하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기술을 RPA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보틱스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의 약자인데요. 우리말 업무 처리 자동화로 다듬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화창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한낮 기온이 서울과 제주 16도, 부산 18도, 강릉 대전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따뜻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크게는 20도까지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에 머물 전망입니다. 내일은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처럼 아침 저녁은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5도를 웃돌면서 포근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요즘 대기가 다시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중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순간 풍속 시속 70km 안팎의 돌풍이 불 때도 있을 전망이어서 작은 불씨가 큰 볼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습도는 26%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전날 막말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측은 추가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정 건전성 필요성 언급이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가 경정 예산 추진 방침과 이견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저희에겐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 특별히 치킨본부를 마련했는데요. 자, 방송 의견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을 드릴 겁니다. 시사본부 역사상 처음의 일이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전한 영희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희 시대죠. 네, 계속 미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희 시대. 예. 달이 바뀌었지만 밀어봤자 소용이 없어 근데. 밀어도 소용이 없네. 네, 밀어도 안 밀려. 치킨 쿠폰을 우리는 안 줍니까? 너는 영희 시대인데. 치킨에 지금 욕망을 보이고 계십니다. PD가. 영희 시대. 안 된대요? 네, 이주영 PD가 단호해요. 지금 양손을. 왜냐면 지금 사비로 막 쏘는 상황이거든요. 사비로 써요? 사비로? 대단한 PD네. 상주해야겠네. 오랜만에 셋이서 드디어 완전체로 만나는 그렇습니다. 주간 이슈 먼데이 한번 풍덩 들어가 보죠.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말 사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게 제일 이제 큰 이슈인데 예상대로 한덕수 이런 얘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두루 일을 한 엘리트 관료. 자, 두 분의 총평, 평가를 먼저 들어보죠. 최 교수님. 예, 일단 뭐 예상대로죠. 사실은 변수였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는 변수였다고 보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그렇죠. 그것도 저는 뭐 본인의 의사보다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렇게 먼저 발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변수가 사라지고 나니까 좀 더 이제 자유롭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지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지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첫 번째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제 또 국회 인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 총리가 만약에 인준이 안 되게 되면 총리 서리로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게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쉽게 청문회와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다 보니
그리고 이제 경제 분야 전문가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찾다 보니 한덕수 전 총리를 아마 지명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중요 요직들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그 인사검증이나 아니면 이 그 인준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윤석열 당선인 입장은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한덕수 총리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요? 너무 올드하다. 너무 올드하다. 올드보이의 귀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딱 한마디로. 네, 그게 끝입니다. 그럼 조금은 더 젊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분에 대해서 저는 뭐 여러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론스타 문제도 그렇고 김앤장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법조계에 계시니까 저축은행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대과가 조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아주 그러니까는 큰 공은 없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큰 공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대과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분이 본인이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때에 따라서는 서울인데 나를 왜 전주로 했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과거에. 네, 과거에. 또 때에 따라서는 난 전주인데 왜 서울로 만들어놨냐 이러면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는 아주 단면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태어났고 고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로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의 그런 이해가 좀 맞으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왔다 갔다 참 융통성 있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는 그냥 올드하다로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올드하다 정리.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뭐 여쭤보는 게 이건 법조계를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청취자분들도 아까 일부에 들을 때 임경빈 작가가 한덕수 이제 총리 지명자 프로필을 쭉 얘기해 주면서 참여정부 시절에 경제부총리 하다가 마지막 총리가 되고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로 갔다가 또 마치고 돌아와서 또 김앤장으로 갔다가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앤장에는 이분이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아니시죠? 네, 경제학 행정관료니까. 네. 그런데 왜 자꾸 김앤장을 가나? 김앤장은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나 법조인들이 이제 가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외의 이 관료 출신들을 진짜 많이 뽑아요. 고위공직자.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종류의 이런 분들 많이 뽑아요. 그게 이제 다 필요하니까 뽑겠죠. 근데 뭐에 필요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만 꼭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용어를 사실은 뽑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의 소명이랄까 그분들의 어떤 소모 기한이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던 분이 예를 들면 어디 또 갔다 그럼 또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듯이 그 가치가.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정도 또 필요하면 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다 필요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후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이나 이제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 김앤장 고문료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인수위 측에 이제 문제 제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그거는 물론 뭐 인사청문회 시에 전체적으로 다 질문이 있으시면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직접 육성을 듣고 오셨는데요. 기자는 상당히 공손하게 질문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한데 이렇게 운을 뗐는데 자,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론스타 청취자분들 기억은 나실 텐데 이게 뭐였지? 가물가물하실 거 아니에요. 또 이 김앤장의 고문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 공손하게 질문한 부분 언론학자로서 제가 네네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디어 전문가시니까. 네, 미디어 전문가인데 기자가 공직자한테 질문하는데 공손하게 질문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왜 공손하게 질문해야 되죠? 네. 조심스러운 질문이라뇨. 언론은요 국민을 대신해서 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네. 공직을 맡을 사람이 국민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질문해야지 무슨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 디렉트하게 네네. 하는 거지. 이런 사안이 또 있는데 인수위에 관련해서도 뭐 또 외람되고 그런 외람되오나 매우 외람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언론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권력 가진 자들에게는 더 엄중하게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역할이 지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질문 이런 얘기를 하면 제대로 질문이 되겠습니까? 예. 언론인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이 한덕수 지금 총리 지명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 투기 자본 감시센터라는 곳이죠. 이곳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곳에서 말한 게 뭐냐면 첫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큰 손실 수십조 원의 손실을 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고요. 그때 규제 완화를 했어요.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기업 대출 한도를 철폐했거든요. 그러면서 부실 대출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네네. 그럼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당시에 그러면 규제 완화를 해서 기업들에게 부실 대출을 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고 두 번째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이 아까 말씀한 김현장이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분이 이제 고문으로 재직을 하면서 약 1억 5천여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투기 자본 감시센터에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제 한 전 총리가 이런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 금융 자유화의 엄청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특히 이 저축은행 사태와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네, 투기자본 감시센터 어찌 보면 좀 전문화된 NGO인데 여기서 인수위에도 진정서를 전달했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김앤장 모피아라고 많이 부르죠. 이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젊고 청렴한 인물을 총리로 임명하길 바란다. 이건 노 변호사님 의견이랑 일맥상통하네요. 자, 오늘도 출근길에 상당히 오랜만에 공식적 자리에 선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공직 김앤장. 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요거 인사청문회에서 좀 문제제기할 걸로 보세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거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예전에 행정관료로서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그 경제가 만약에 피폐하고 민생이 많이 힘들었다면 사실은 상응하는 책임을 좀 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을 하나도 안 지시고 그동안에 이분이 이제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컨대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행령을 사실 바꿔줬어요, 이분이. 그 기업 규제 관련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업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를 이제 마음대로 풀어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한 28조 원 정도대로 이제 유지가 됐던 것이 갑자기 55조 원대까지. 2배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말 그때 퇴직금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했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시장 상인들을 비롯해서. 네, 그게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 또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2011년도 그 당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들리잖아요. 연결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랑 또 사실은 그렇게 아주 그냥 매끄럽게 딱 나눠져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분은 론스타 관련해서는 나는 사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사적으로 전혀 영향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보십시오. 이분이 김앤장에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다녔어요. 이때 당시에 김앤장이 그 론스타 국내 법률 대리인이었어요. 이분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분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까 기자의 질문에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네. 이게 답변인데. 그럼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않았겠죠. 공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서류 같은 데 본인 이름 들어가지 네네. 필요가 없죠. 고문이니까. 법조인도 아니고. 그러면 그 이분이 하는 일은 왜 뭘까요? 이분에게 왜 김앤장에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줄까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잘 생각하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뭐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다가 론스탁을 먹튀에다가 정말 또 IMF 직후여서 예, 완전히 네. 정말 친일 타임에 구한 말에 정말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김앤장이 계속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그 기업에 의뢰받은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했다는 게 문제였단 말이죠. 특히 해외 투기 자본들. 네,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일 뭐 문제되고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 생겼을 때 그 미쯔비시 뭐 이런 회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징용 강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저쪽 기업들만 지금 대변해서 결국 맨날 이기고 그것도 그쪽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이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라는 분이 이렇게 사실 열심히 사셨고 공부 잘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 경제 관련된 걸 다 잘하셨으면 좋은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그런 행동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잘 살게 됐나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이 아까 대공은 없으나 대과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김앤장 고문료 관심들이 많이 쏠렸는데 자, 이런 전례가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때도 정말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무총리 후보를 정하지 못해서 난맥을 보이다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지명이 되는데 확인된 바 언론 검증에서 5개월간 16억 원의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 결국 총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8개월에 1억 5천은 상당히 많은 그 고문으로 일했으니까 뭐 고문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조직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상근이냐 비상근이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적 감정으로 봐서 5개월 8개월에 1억 5천 이거는 큰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연봉으로 1년을 열심히 일해도 1억 넘어가면 상당히 큰 연봉이고 고액 연봉이잖아요. 네. 근데 고문으로 역할하시면서 이 정도의 돈을 받은 것이 국민 감정에서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그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물론 이건 훨씬 많죠. 5개월에 16억 원이니까 훨씬 많은 거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대법관 하시고 법 쪽에 오래 있거나 정치 쪽이나 아니면 관련 오래 하신 분들이 고문 역할하면서 받으시는 이런 비용들이 아까 뭐 노영희 변호사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역할을 하면서 그런 돈을 받았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어요. 의혹은 있는 거고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고액 고문료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상당히 비판이 있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이나 론스타 사건도 그래요. 다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 사실 다시 소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다시 우리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한 부분을 담당한다.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될지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검증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언론에 이 정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도 지켜보고요. 지금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에서도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한 하고 또 이제 뭐 민주당에서 주로 어떤 공세를 폈는지도 봐야 될 텐데 자 이게 과거 사례를 보면 정권 교체기에 초대 총리가 무난하게 인준이 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싸움이 팽팽했다는 얘기인데 아주 단문으로 두 분 의견을 한번 듣고 이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인준 됩니까? 아, 그렇게 단답으로 물어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처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또 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노 변호사님은요? 네, 저도 될 거라고 봅니다. 된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이렇게 되지는 당연히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네. 그 답변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그럴듯하냐를 그렇죠. 보고서 결정하겠죠. 그리고 사실 이분은 예전에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지금 본인이 뭔가 개인적으로 치부를 했다거나 잘못한 게 없어요. 네. 게다가 이분은 자식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자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이분은 군대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총리 중에 정말 이게 당연한 건데. 근데 당연한 거를 특이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분만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 귀한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인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분이 안 될 이유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되는 걸로 보고 또 민주당이 만약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뭘 하고 그러면 오히려 또 여론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네. 괜히 발목 잡는다고. 자, 지금 청취자분들 아주 뜨겁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예. 캔디78님 아직은 추측 짐작이니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지켜봐야 되겠네요. 궁금해하시면서 지켜보시겠죠. 자, 0597님 그럼 누가 총리를 해야 할까요? 추천하시는 분은 과연 아무 티 없고 능력 있는 분이실까요? 국민들의 감정이라 얘기하지 말고 반대쪽만의 의견이 아닌지도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세요. 자, 최진봉 교수님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그러니까 군대로만 하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총리 후보자 자격이 있으신 거죠? 군대로만 보면 7년이나 근무했는데. 7년 복무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본부에서는 가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만 가점을 근데 받겠습니다. 진짜 대통령은 되게 젊어졌는데 네. 총리는 정말 연세가 막 너무 푹 뛰어버리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보는 또 시각들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언밸런스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정책 문제를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인사검증을 한다고 전제하고 한덕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우린 이렇게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일을 해왔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또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게 정책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경제 및 외교 전문가다. 경제통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자, 한 후보자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의 포퓰리즘을 지적했고 4대 국정기조를 벌써 발표를 했는데 이 세 번째가 재정 건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 기대와 우려 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와 우려라고 하면 첫째는 뭐 기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인이 뼛속까지 시장주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경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기반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겠죠. 네. 제가 이제 먼저 장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를 좀 줄이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려는 그 기대에 반해서 우려는 뭐냐면 이게 위기 상황 지금 오미크론 확산도 계속되고 네네. 있고 코로나의 여파가 제가 볼 때는 당장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실외에서 벗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동안 쭉 돼왔던 코로나의 여파는 계속될 겁니다. 3년 동안 타격을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여파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수 있는 여파가 아니에요. 복구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재정도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내수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추경 50조 하겠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채 반응이 불가피해요. 그거는 50조를 만약 하려면 새 정부 들어서요. 만약 50조 추경 편성하려면 예산 조정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네, 네, 그러면 네. 당연히 지금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겠죠. 그러면 그럴 상황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딪힐 때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문제예요. 네. 그러면 재정 건전성만 주장하고 시장주의만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돈을 푸는 걸 좀 줄일 수밖에 없고 예. 국채 발행 안 하게 되면 실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소외계층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분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경제 악순환, 경제를 악화시킬 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그럼 노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신임 총리가 인준을 거쳐서 임명됐다고 전제하고 그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겠죠. 그럼 이제 윤 당선인 이제 5월 10일 이후에는 이제 윤석열 신임 대통령 그 공약 중에 하나가 책임 총리였습니다. 나는 정치 신인이라는 비판도 받았고 사실상 이제 행정 경험은 없고 검찰총장까지 이제 지냈는데 어떻게 이제 책임 총리를 수행할 것이냐. 그럼 새 정부에서는 총리 권한이 어느 정도 좀 커질 것이며 이 지금 한
총리 지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책임 총리 관련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행정 경험이 워낙 뭐 몇십 년 내내 또 그리고 모든 정부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부처에 뭐 이렇게 장관급 뭐 이렇게 선발하는 거는 그렇죠. 일이 아니겠네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로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혹은 노무현 정부 때 뭐 누구 정부 때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각 정부 때마다 사실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국내외 여건이 다 서로 다르고 네. 그런 상황들은 문제도 헤쳐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노하우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이분이 오히려 저는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거는 너무 올드하다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고 그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피폐한 영향을 미쳤는데 책임을 안 졌다는 게 사실 문제라는 거지. 그 나머지 그분이 어떤 일하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뭐 못했다거나 우리나라에 큰 손실을 끼칠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초창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고 모두들 지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할지를 지금 방향을 바라보면서 협조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에서 초대 총리가 된다 그러면은 전폭적으로 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건 낫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다 국민들이 스스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끝물이에요. 코로나가 끝물이면서 경제 나라마다 돈 풀어가지고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게 오히려 이 정부에는 매우 장점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를 되게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제하는 것보다는 풀어줘가지고 알아서 자유롭게 해서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종류의 그런 현재의 상황하고 오히려 이분이 가진 가치관이 맞아 떨어져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잘 될 것이다. 책임 총리 역할을 잘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발된 것이다. 기대감을 조금 이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관록의 힘이 이 행정 역량에서는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지금 총리 지명자가 나오자 당장 궁금해하는 게 또 이제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 하면 수호자 역할을 이 정부에서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도 이제 물망의 촉이 올랐는데 어제 보니까 직접 이제 총리 지명자가 고사했다. 그래서 명단에선 배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 최 교수님 보시기에 임 전 금융위원장은 왜 고사를 했으며 그러면은 역시 일부에서 다뤘는데 추경호 의원이 유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이 개인적 사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개인적 사정이다. 네, 그렇게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 지명자가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제 왜 고사를 했을까 그냥 이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총리 후보자로도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이 됐었어요. 한덕수 총리와 함께.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뭐 그냥 개인적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보면 본인이 총리 후보자로 거론이 되다가 갑자기 부총리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작동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보건데 그렇죠. 근데 개인적 사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뭐랄까요? 그 애매모호한 답변이잖아요. 명확하지 않은 누구든 다 그렇게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겠습니다. 예를 들면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추경호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나 최상목 인수위 경제부 1분과 간사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경제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고 또 전문성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당선인의 어떤 그 신뢰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은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이거 여쭤볼까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가 되는가? 노 변호사님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비서실장. 지금 뭐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분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그분이다? 현재 비서실장? 네,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이런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했던 사람들을 많이 줄인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이 비서실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거의 지금 당선인의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인원 중에 한 3분의 1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앤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건 없애고 대신에 그 비서실장 산하에 여러 가지 그
반계라 그럴까? 네. 그런 사람들 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실무자들이 더 뽑아가지고 팀들이 막 생기겠죠. 그 비서실장이 정말 권력을 엄청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자리를 노린 사람이 너무 많겠죠. 정말 논하는 자리 아닌가 생각이 지금 새 정부를 여러 가지로 예측하니까 이 비서실장이 장제원 의원이 될 것이다. 네. 권영세 의원이 될 것이다. 아마도 장제원 의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심지어는 또 국정원장 하태경 의원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도 다뤄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오전에 경기 남부경찰청 이재명 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압수수색.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수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다만 이제 시점 자체로 보면 사실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경기 남부청이 아주 발빠르게 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수사는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 고발에 대해 수사를 하시고 빨리 결과를 내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만 시점적으로 보면 참 애매하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사도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그분에 대한 소식은 아직 없어서 이게 좀 빨리 같이 진행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도 만약에 양쪽 다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양쪽의 공방전이 거셌죠. 그랬었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한쪽은 수사를 하는데 한쪽은 안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면 양쪽 다 정확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수사의 결과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진 않겠지만 잘못된 시그널이 당선되면 안 하고 당선 안 되면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질 수 이거는 있다는 이제 또 거죠. 윤석열 당선이 얘기한 공정하고도 거리가 있겠죠. 아니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 당시에 김혜경 씨 법관 논란 관련된 방송 분량하고 이 김건희 씨 도이치모스 주가 조작 이런 거 관련된 분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보도량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 거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수사가 들어가니까 좀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노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기 남부경찰청이 지난달 14일에 고발인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고발인 조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보름 정도 됐는데 압수수색이 딱 됐어요. 네. 그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 됩니까? 원래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하는 거죠. 네. 근데 원래 사실 이 법관 논란 관련된 거는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압수수색을 해서 뭔가 나올 것 같으면 정말 잘못했다면 정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얘기 초창기 나왔을 때 벌써 이미 다 정리를 했겠죠. 네. 압수수색으로 뭔가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압수수색하는 것은 어쨌든 구색을 좀 맞추기 위한 측면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나 공무원들 중에는 이렇게 정권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을 때 뭔가 좀 협조하는 그런 정보들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압수수색이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런 종류의 압수수색은 예상돼 있는 거라서 압수수색 본연의 효과는 좀 내리기 통상적 어렵지 절차다. 않나. 자, 그런데 이제 뭐가 하나 빠졌다 이렇게 전 생각이 들어서 뭐가 빠졌지 보니까 대선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한쪽은 이제 주가 조작 사건, 한쪽은 법인카드 이제 횡령, 남용 의혹 그랬는데 이 이재명 상임 고문이 김혜경 씨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만 이때 경기도에 감사를 의뢰했잖아요. 감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아직.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핵심 인물이 배모 씨잖아요. 배모 씨를 사무관. 경기도가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을 했어요. 도 그러니까 차원에서? 네, 도 차원에서 배모 씨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배모 씨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감사를 하려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배모 씨가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출석해달라 감사실에서 경기도 감사실에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배모 씨가 본인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니까 나는 출석 의무가 없다. 라면 출석을 안 하는 바람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경기 남부청에 고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수사를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소환당하고 구인당하고 이런 과정을 또 봐야 되겠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지금 이제 공개 활동을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이제 그 관측도 나오는데 윤 당선인 취임 전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지만 또 의혹과 쟁점이 있잖아요. 주가 조작 문제도 있고 논문 표절 문제도 있고 뭐 허위 경영 문제도 있고. 자,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또 활동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 활동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대학교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고 있다만요. 대학에서. 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그거를 공개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대학교에서도 결론은 안 낸다고 좀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모양새가 안 좋죠, 사실은. 의심스러울 만한 부분이죠. 근데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있어요. 네. 그 증언들이 또 사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 당사님 부인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보도가 또 요 며칠 사이에 나오긴 했거든요. 어쨌든 얼마나 권력에 눈치를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결론들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게 슬픕니다. 예. 슬프다. 예. 자, 최 교수님 이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죠. 최근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청와대는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모든 옷값과 뭐 장신구는 사비로 처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였고. 또 오늘 뭐 어제 보도 보면 김건희 여사 후드티와 청치마. 왜 이렇게 패션이 화제예요? 저는 근데 패션이 화제인 걸 떠나서 그 언론들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도하면서는 수수한 모습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는 사비가 아니라 특활비를 이용해서 옷을 샀다. 의혹. 억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보도할까? 저는 참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도의 시각의 문제인가요? 그렇죠. 언론이 지금 이걸 대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후드티에 청치마나 청바지 입고 너무 그냥 수수한 모습 보이고 김정숙 여사는 온갖 특활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쓴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보도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도가 문제다. 그렇죠. 공정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보도하는 건 저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옷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옷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후드티와 청바지를 강조해서 대표를 지냈으니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좀 있으시니까 네. 저는 그분이 비싼 옷 산다고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강조된 게 아니라 후드티와 청치마, 청바지가 강조된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김정숙 여사 문제도 그래요. 이게 원래 발단이 어디서 됐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외부 행사 가거나 아니면 순방 갔을 때, 해외 순방 갔을 때 찍었던 언론에 보도된 사진, 그 사진 다 모아놓고 이게 다 특활비로 샀을 거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또 이제 나중에 좀 그게 오보로 나왔지만 명품 브로치다. 이런 게 있어요. 2억 원이다. 그랬더니 그거 직접 만든 사람이 아니다. 10만 원이다. 이거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언론사에서는 그 사람 발언은 또 보도도 안 해줘요. 네.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그리고 만약에 특활비를 쓰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개인이 사비로 샀다잖아요. 근데 그걸 반박하려면 특활비로 썼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무런 증거 없이 사진만 가지고서 사진 쭉 나열해 놓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세요. 김건희 여사도 많이 공개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사진 쫙 모아놓고 옷 몇 벌이니까 얼마 이렇게 해서 당신 얼마 썼지 그 증거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됐든. 최 교수님 방송 사진 모아놓으면 수십억 되는데 제가 알지만 다 방송국에서 빌려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엔 다 똑같은 옷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가장 수수한 건 우리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이 수수하시죠. 자, 오늘 주간 이슈 뭔데 여기서 정리합니다. 최준봉 교수님, 노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시사본부에서요.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치킨 세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할 때 제가 낭보를 기대했는데 비보가 날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BTS가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로 올라서 관심이 컸습니다. 수상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저희는 수상할 줄 알고 김영대 평론가님을 미리 섭외해서 BTS 전문 평론가를 모셨는데 일단 나와는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뭐 그래미에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미에 왜 이러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비보 낭보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낭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낭보라고? 네, 우리가 영화 뭐 아카데미 영화도 그렇고 네네네. 생각해 보면 물론 수상을 한 게 낭보죠. 그렇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수상작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때로는 수상작보다 다른 후배 오른 영화들이 더 위대하게 기록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선생님께서도 뭐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작 이런 말은 하지만 6개 부문 올랐으나 한 개도 못 받은 후보작 이런 말 씁니까? 그렇지 그런 않으시죠? 말은 없습니다. 네네. 네. BTS도 저는 영원히 뭐 지금까지는 네네. 그래미 두 번 노미네이트된 투타임 노미니로 영원히 불리는 거지. 투타임 노미니지만 상은 못 받은 아티스트 이렇게 기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후보에 오른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를 저는 성취. 일단 공감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싶고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물론 뭐 화는 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두근두근 정말 뭐 내가 받는 상도 아닌데. 이게 무슨 그랜드 슬램이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두근두근하고 보는데 상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좀 허탈한 마음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BTS 말고 다른 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후보작들이 다 굉장히 쟁쟁했고요. 네. 그러니까 쟁쟁했다는 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BTS도 그만큼 가능성이 높았다는 뜻도 되고 밀리지 않았으나.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반대로 보면 또 누가 받아도 이상할 게 없었던 상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공감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하는데 화는 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당장 화가 나죠. 제가 10년 지나서 BTS의 버터가 기억에 남지. 그 노래 좋았지? 그러고 이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노래를 또 듣지. 그건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미를 탔던가 안 탔던가 이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팝송들을 그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오늘은 화가 난다. 이를 전제로 하고. 자, 오전 9시부터 시상식 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보고 오셨죠? 마지막 집이 멀어서 앨범 오브 더 이어는 차에서 들으면서 왔습니다. 차에서 실시간을 들으면서. 자, 그래미 참석 전에 BTS 멤버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었습니다. 네. 오늘 공연은 올라갔는데 잘 마쳤습니까? 저는 이 버터 무대만을 보자면 버터의 최고의 무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퍼포먼스가 그동안 있었는데. 네, 버터 최고의 무대, 뭐 무대 중 하나 혹은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미라는 이 큰 무대에서 그 꿈의 무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면 공연으로 직접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의 열광적인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하죠. 모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장면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고 그리고 뭐 연출 자체도 그 뭐 007 미션 임파서블 연상케 하는 뭐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끈을 타고 줄을 타고 내려오는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습니다. 정국 씨가 뭐 이렇게 컴퓨터를 뭐 다른 멤버들이 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장치들을 사용해서 멋진 무대를 보여줬는데 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인대인가 수술을 해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군무 부분에서 빠지고 마지막에 이제 합류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부상 투혼이었죠. 감동적인 퍼포먼스였다고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의 반응도 뭐 대단히 좋았습니다. 대단히 좋았다. 빨리 시사본부 끝나면 가서 그 장면부터 꼭 보세요.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파이 영화를 연상시키는 버러의 무대였다. 아주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오늘 그래미가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시상식을 석권을 했어요. 네. 자, BTS의 미국 3대 시상식 도전의 역사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제 2017년, 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3대 시상식의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이제 2018년부터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룹 부문에 올랐었고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도 2017년부터 이제 탑 소셜 아티스트 후보에 올랐지만 2019년에는 역시 그룹 부문의 후보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2019년 이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세로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네네. 가장 사실은 높은 관문이고 보수적인 관문이라고 여겨지는 그래미에서도 2011년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2년 연속 2021년. 후배 그렇습니다. 21년이죠. 2년 연속 후보에 오르면서 사실은 3대 그 음악상을 어떻게 보면 석권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해마다. 해마다 석권해왔고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올해 아티스트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상에 해당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뭐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또 빨리
게 되죠. 아무래도. 네네네.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의 주류 팝 음악 산업을 상징하는 모든 시상식에 후보에 올리고 뭐 그래미는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둬왔었다. 그래미가 또 미워지네. 갑자기. 네, 어쨌든 이제 석권을 했습니다. 네. 그래미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쉽게도 BTS의 그래미상 수상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또 지난해 지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개 부문 석권, 윤여정 씨 미나리 여우조연상 또 올해는 이제 시상제로 나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우들이나 이 활동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뿌듯하잖아요. 그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윤여정 씨가 누구와 경쟁했지? 엄청난 배우들과 경쟁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후보들이 그만큼 쟁쟁했습니까? 아유, 뭐 대단했죠. 네. 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올리비아 로드리고라는 신인 가수, 네네. 뭐 데뷔한 지 좀 됐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았던 존 바티스트도 네.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네. 역시 이게 어쨌든 미국의 팝 음악이 세계 음악의 기준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음악 아닙니까? 자기들의 음악이죠. 미국의 로컬 음악이라고 볼 수 네네. 있어서 이제는 이제 케이팝 같은 것 다른 장르들이 많이 이제 부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이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사실은 그 중에서는 그나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이제 아티스트가 이제 앤더슨 팍, 한국계라 그래갖고 조금 더 친숙한 네, 앤더슨 팍하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실크소닉이라는 그룹인데 오늘 이제 사실상 저는 승자라고 봅니다. 네. 레코드 오브 더 이어, 송 오브 더 이어, 올해 레코드, 올해 노래를 수상을 했고요. 이제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신인상과 그 외 네. 팝 보컬 앨범을 수상을 했고 가장 큰 영예는 이제 앨범 오브 더 이어인데 이거는 존 바티스트가 수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비백인 아티스트들이 쓸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이제 필리핀 계열이고요. 네네. 예, 아까 말씀드린 브루노 마스도 역시 필리핀 모친 쪽이 필리핀 네네. 계열이기도 하고 앤더슨 팍은 또 한국계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절대적인 뭐 백인 위주의 이런 지배력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해지고 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그러니까 부여하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도 인종차별 아니야? 백인 우선주의 아니야라고 화부터 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변화에 가는 양상은 있어요. 네. 그래미가 최근에 뭐 아시아, 여성, 다양한 인종들과 연령층을 심사위원으로 확보를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인들이고 아무래도 자국의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고 그리고 상당수를 점하고 있는 좀 고연령층의 남성 팬들이 보이밴드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굳이 뭐 대놓고 반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선호하는 아티스트의 대상은 아니다. 네. 보통 보면 그래미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젊은 여성 천재 뭐 이런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리한 입장에서 사실은 이 정도 선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제 음악을 소비하는 층들이 있지만 또 보이그룹에 이제 불리함이 있다. 아마 현지에서 이제 기사 많이 나올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제가 예상을 하건데요. 예언이네, 예언. 네. 그래미의 손해지 BTS의 손해는 아니다. 아, 그래미의 손해다. 어떻게 보면요. 야, 네,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명언이다. 이런 거 있거든요.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들이 물론 한 명은 아니니까 네. 그들이 뭔가를 뭐 수기를 해서 뭐 우리 이거 주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집단 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모습을 BTS에게 상을 줌으로써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네네. 뭐 그랬으면 사실 우리도 좋고 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시도였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결과였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쉽게 그러지는 못했죠. 그런 면에서 뭐 BTS는 영원히 어쨌든 그래미의 후보로 남겠지만 네. 그래미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또 뒤로 살짝 미룬 감이 있습니다. 그래미가 아쉽지 BTS가 아쉽냐? 지금 이렇게 이제 김영대 평론가가 이제 일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미 수상이 유력했던 만큼 BTS가 보여준 지난 1년 동안 뭐 화려했죠. 화려했는데 자, 그래미 관계자들 좀 들어보라고 한번. 우리도 한번 복귀할 겸 알려주시죠. 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알아요? 예, 굳이 근데 버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인상 깊은 성적은 역시 9주 연속 1위. 빌보드 9주 연속 1위라는 어마어마한 성적과 함께 그리고 퍼미션 투 댄스와 버터가 서로 1위를 주고받거니 하면서 바톤 터치를 2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고 하는. 그러면은
퍼미션 투 댄스도 이 2번 1위를 한 거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터를 퍼미션 투 댄스가 제쳤다가 네. 다시 버터가 퍼미션 투 댄스를 그렇게. 제치는 그런 네네. 진기록을 사실 세우기도 10주를 했고. 채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9개월 동안 4곡의 1위 곡을 내고 네. 1년 뭐 몇 주 동안인가요? 아무튼 5곡의 1위 곡을 내면서 이게 과거에 비틀즈 이후로 네. 흑인 그룹으로는 잭슨 5 이후로 최초의 기록이라는 뭐 이런 각종 진기록을 세우면서 사실 근대 어떤 팝 음악에서 우리가 보이밴드, 흔히 말하는 보이밴드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사실 적수가 없는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줬는데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네. 브라이언 맥나이트 아십니까? 알죠. 스눕독 아시죠? 스눕독 알죠. 브라이언 맥나이트가 가수들의 가수예요. 가수들의 가수다? 네. 가수들이 존경하는 가수잖아요. 이분이 16번인가 17번 그래미에 올랐거든요. 아직 수상을 못했습니다. 스눕독 힙합의 대부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그래미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미의 수상 자체가 그 아티스트의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다. 네. 우리가 아카데미를 봐도 정말 대중성이 강하고 명배우인데 네. 아카데미 수상 한 번도 못한 배우들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 많은 후보 중에 어느 한 명이 결국은 트로피를 가져가게 돼요. 이번에는 이제 도자켓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져가게 됐는데 그 아티스트도 잘하는 아티스트고 그런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그 아티스트에 비해서 뭐 음악적으로 밀린다거나 뒤처진다든가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미가 조금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야? 하고 기분이 언짢았던 게 애초에 이제 노미네이트 될 때부터 본상에서는 빠졌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본상 후보에 오르는 것도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우리 아미들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BTS라는 그룹의 관점에서 보자면 후보에 오르지 못한 거는 뭐 크게 납득은 안 가죠. 네. 왜냐하면 그 후보에 오른 다른 곡보다 가령 버터가 음악적으로 네. 대중적으로 밀렸냐?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항상 된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안 된 이유를 막 길게 막 분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분만 나쁘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의 후보에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공연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 멋진 그렇죠. 공연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어쨌든 이 미국이라는 팝 음악의 중심부에서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어떻게 보면 게임이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주류 인종들 백인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어떤 공고한 벽을 쌓아온 산업에 한국 아티스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티스트도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아티스트가 정말 외부의 충격만으로 이 담을 무너뜨리고 균열을 해서 그 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참 BTS 그래미 참석 이후 라스베이거스에서 바로 콘서트를 엽니다. 맞습니다. 두 번 하죠. 그러니까 8월 8일, 9일 두 차례죠. 15, 16일 하는데 이 스트립이라고 베거스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중심가죠. 그렇죠. 그 스트립 지역에다가 BTS의 종합 어떤 타운을 꾸미는 겁니다. 테마파크가 만들어져 팝업 있네요. 스튜디오도 팝업 그 스토어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벨라지오 분수라고 엄청 유명하죠. 그 BTS 분수를 한다는 오션스 시리즈에 흔히 맞습니다. 나오는 네, 분수쇼를 한다는 거고 그 외에도 뭐 이 MGM 그 프랜차이즈들이 호텔 프랜차이즈죠. 그게 다 BTS 관련 테마 방 뭐 객실이나 뭐 로비나 이런 등등해서 그야말로 근데 지금 이미 그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들 많이 봤는데 뭐 거대 전광판부터 해서 그야말로 BTS를 위한 지금 분위기로 꾸며놨더군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BTS 시티가 된다. 네. 나중에 BTS 호텔도 하나 생기겠네요. 가운데.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다. 야, 기가 막힙니다.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서 아주 기가 막힌 소식들이 또 들려오길 기대해 보고요. 자,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대면 콘서트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갈증을 많은 팬들이 해소하는 기회가 됐는데 이른바 이 피켓팅. 자, 부부 중 예매에 성공한 남편이 티켓을 아내에게 양보하지 않고 혼자 콘서트를 갔다 왔다. 자, 김평론가님 다녀오셨어요? 그 좋은 티켓을 양보하기가 어렵겠죠. 네, 저는 아쉽게 다녀오지는 못했고요. 온라인으로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연이 너무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물론 코로나 와중이고 그런 새로운 공연 문화가 도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공연이 현장에서도 있었고요. 물론 좌석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수 대신에 이제 클래퍼라 그래서 박수를 치는 도구를 줬거든요. 이런 것도 완전히 새로운 문화였지만 이 공연이 이 뭐 플랫폼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전 세계죠. 극장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우리 그 스포츠 경기 관람하듯이 그렇지. 극장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뭐 200여 개 극장인가 아무튼 뭐 극장에서 온라인 실황 중계. 온라인 실황 중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주에 그 뭐 배트맨 이런 것과 경쟁해서 박스 오피스 3위까지 올리기도 했었고요.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김평론가님 모습을 제가 스튜디오에서 쭉 뵈니까 냉철한 평론가적 분석을 해주고 계시지만 또 이게 눈빛이 흔들리시며 가슴이 이제 불끈불끈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아쉬웠어요.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이제 인간적이고 또 팬으로서의 느낌인데, 자, 지금까지의 위상에 오른 K-팝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창작자들 자유롭게 재밌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게 지원은 해주고 참견은 하지 말고, 그리고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유명세를 이용해서 뭔가 좀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너무 도움은 안 될지언정. 정말 적합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뮤지션들을 사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김영대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BTS의 버터를 들으면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마치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 오늘 치킨 쿠폰 당첨자 말씀드릴게요. 5025-4220-2801-5499님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들으면서 저는 내일 뵙죠.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igh.